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호흡으로 체내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가스 운반과 호흡 조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가스 운반과 호흡 조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가스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산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고 또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허파 쪽으로 이동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O2와 CO2는 어떤 방법으로 혈액을 지나고 또 세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건지 이 운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스 운반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운반은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소를 누가 운반한다고 얘기를 해요? 혈액 속에 혈구 성분이 적혈구가 한다고 들었죠. 그 적혈구 속에는 혈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혈색소를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구형 단백질이죠. 구형 단백질 두 쌍, 그러니까 4개의 구형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파 서브유니트 한 쌍,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 서브유니트 한 쌍, 이렇게 해서 4개의 구형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 한가운데 보면 햄 구조가 있습니다. 이 햄 구조가 있고요. 그 햄 구조에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철이에요. 철. 이 철 분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햄에 산소가 결합이 돼서 운반이 돼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는 구형 단백질이 4개가 있고 거기가 햄이 4개가 있어서 여기가 결합하는 산소가 한 개의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4개가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산소 4분자가 결합하는 형태로 운반이 된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O2,4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소는, 즉 다시 말해서 98% 이상이 혈색소에 결합이 된 상태로, 즉 HbO2,4 형태로 운반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에. 그래서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운반한다. 그리고 나머지 소량 약 한 1.5% 정도 되는 산소는 물속에 녹아서, 즉 혈장에 녹아서 가게 되는데 용전산소 형태로 이동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혈색소의 1g당 산소는 얼마 정도의 비율로 결합하냐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1.33mg가 결합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이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 운반 메커니즘을 좀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의 혈액의 pH라든지 또 혈액의 pH에 따른 이온의 배출 정도를 이제 비뇨기계 할 때 다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혈액에 이제 산증, 알칼리증이 왜 생기는 건지, 이것은 전부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포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건데, 혈액으로 들어온 그 이산화탄소는 혈장하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H2O, 혈장은 주성분은 물이잖아요. H2O와 CO2가 결합을 하면 H2CO3가 되고, 이게 순간적으로 해리가 돼요.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HCO3 형태로 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H 플러스는 사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pH는 산소이온 농도,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탄산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CO2가 혈장으로 들어와서 적혈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적혈구 안에서 H2CO3가 되고, 그리고 적혈구 안에서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형성이 될 건데, 해리가 될 건데, 이때 이 pH를 낮추게 하는 이 수소이온을 누가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적혈구 세포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HCO3는 다시 혈장으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의 형태, 즉 67% 정도는 중탄산 이온 형태로 HCO3- 형태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게 있잖아요. 한 3% 정도. 그 중에 25%, 그러니까 총 100%의 25%는 산소가 결합을, 아까 헤모글로빈 O2, 4로 결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산화탄소도 여기에 결합해요. 그래서 HbCO2로 결합을 할 건데, 이게 약 한 25%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거를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혈색소를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는 영존 상태로, 예, 혈장에 녹아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혈장으로 확산된 CO2가 적혈구로 들어가서 수소이온이 나오게 될 건데,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H+ 이온,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질 테고, 만약에 적혈구가 이거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면 수소이온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중화시키지 못하는 정도만큼 pH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산소가 있을 때 얼마만큼 헤모글로빈에 잘 결합하고 더 충분히 포화될 수 있느냐, 빠르게 포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파란색 선을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표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인 거예요. 여기가 산소 포화도죠. 산소 포화도. 그리고 여기는 산소 분압입니다. 한번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를 한번 볼까요? 25% 산소 분압이 25%일 때, 그럼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액 속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얼마 정도 결합시킬 수 있느냐, 약 50% 정도 포화될 정도로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이란 얘기인 거죠. 보통 동일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항상 똑같은 내부 환경으로 유지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에너지를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 이산화탄소 양이 높아지겠죠. 예, 그게 지금 여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그림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pCO2. CO2 분압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육이나 뭐 기타 이런 곳에서 에너지 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유기물이 전부 CO2로 분해가 되고, 그죠? CO2로 분해가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ATP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CO2가 부산물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CO2가 많아지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혈장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겠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pH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셔도 돼요. CO2가 많아진다. 이거는 pH가 떨어진다. 산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온도, 체온이 막 올라가잖아요. 온도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죠. 온도 증가하잖아요. CO2 올라가고 pH 떨어지면 또 온도도 같이 올라가죠. 이 세 개는 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대사가 많아서 CO2가 많아지면 pH는 떨어지고 온도는 올라가고, 이걸 한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2.3 dpg가 나오는데, 이거는 에너지 대사할 때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건데,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돼가지고 유기호흡으로 가는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갈 때 이 과정의 중간 산물이 DPG예요. 다이포스포글리서레이트라는 이제 유기산이거든요. 유기물인데, 이 다이포스포글리서레이트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유기물을 많이 지금 현재 분해하고 있다.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DPG 농도가 올라가는 것도 부수적으로 같은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조건인 거예요. 이런 조건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 중일 때 여러분들의 체온도 올라가고 CO2 발생량도 많을 때 산소 포화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는 동일한 산소 분압일 때 산소 포화도가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 원래는 여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25%일 때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뭐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되네요.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동일한 산소 포화도 농도일 때, 산소 분압일 때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포화도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릴렉스한 상태면 훨씬 이것하고 반대되는 조건이 되겠죠. PCO2 떨어지고 그러면 pH는 다시 올라가고 온도도 여러분들 정상 온도로 떨어지고 DPG도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런 조건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산소 해리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산소 분압일 때 이렇게 되겠죠.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75% 정도 되나요? 뭐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숨을 쉬고 똑같은 공간에 산소 분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몸을 안 움직이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할 때 산소를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동시킬 수 있고 받아들이고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밀폐된 공간에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에서 갇히게 되면 거기에서 띵뛰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릴렉스하게 최대한 안정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이 해리곡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숨을 더 쉬어야 되겠다. 지금 나는 많이 쉬어야 될 텐데 뭐 이제 이런 수의적으로 호흡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지로 호흡을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다 여러분들하고 무관하게 여러분들 몸 안에서의 생리 환경, 그 환경, 즉 다시 말해서 산소나 CO2의 환경이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들 내부 혈액 속에 내부 조건이 맞춰지느냐,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호흡 조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숨을 얼마나 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분당 10회에서 20회 정도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6, 7, 8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쉬죠. 1분당 20에서 4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호흡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호흡을 늘리게 하는 조절하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숨내라는 겁니다. 숨내. 그래서 호흡수는 여기에 호흡 근육을 자극해서 그 근육이 막 이렇게 수축하도록 하게 하는 그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걸 누가 조절하냐 그러면 바로 숨내에서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호흡 중추가 숨내에 있습니다. 숨내, 다리내와 숨내 그 뒤쪽에 여러분들 뇌줄기 배우셨잖아요. 그 뒤쪽에 그물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흡 주기 중추에 의해서 호흡 횟수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 중추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호흡 중추는 기본적으로 숨내에서 합니다. 숨내에서는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들이쉴 때, 내쉴 때를 조절하는 중추는 바로 숨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조절 중추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냐 그러면 다리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흡 조절 중추와 지속 흡식 중추에 의해서 호흡 중추의 작용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주기라고 하는 것은 들숨을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다리뇌가 조정을 해준다. 조절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숨 내에 호흡 중추가 있잖아요. 그 호흡 중추에는 들숨 중추와 날숨 중추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들숨 중추와 날숨 중추가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다리뇌에는 그걸 조절하는 조절 중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 중추와 지속 흡수 중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숨뇌가 호흡 중추고 다리뇌는 그것을 조절하는 조절 중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숨뇌 그 조절 중추에 영향을 받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들숨신경 세포입니다. 이 들숨신경은 호흡 근육을 관장하는 척수의 운동 뉴런을 자극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흥분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기적 반복을 조절하는 게 다리뇌의 호흡 조절 중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주기를 원활하게 조절하는, 원활하게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먼저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뇌줄기에 여기가 지금 다리뇌고 여기가 숨뇌 부분이잖아요. 예, 숨뇌고 여기 뒤쪽 무리에가 호흡 중추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숨뇌 여기가 바로 호흡 중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숨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들숨 날숨에 관여하는 이제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자극을 주면 이제 그때 들숨 또는 날숨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이제 다른 형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들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날숨으로 끝나게 하는 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이제 호흡 주기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호흡이 여러분들 보통 성인들은 평균 한 16, 7, 8회 정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인데 먼저 숨내 호흡 중추에 있는 이제 들숨 신경 세포가 들숨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면 연속적으로 들숨이 진행되도록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약 한 2초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의지하지 않은 수의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다음에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2초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뇌는 더 이상 흡식을 하지 못하도록 조절을 그러니까 들숨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리뇌에서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들숨을 멈추게 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면 들숨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근육이 수축했던 것이 이제 이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숨이 발생합니다. 그게 약 한 3초간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호흡이 주기가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5초 또는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이게 좀 길어질 수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질 수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 조절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신경성 조절을 좀 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의적 조절인 거죠. 기본적으로 뇌 중추는 호흡 중추 활성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참는 거라든지 또는 호흡을 빠르게 한다라든지 이것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은 여러분들의 뇌에서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수의적으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는 몸신경, 뇌의 운동 피질에서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방금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자율신경계통의 조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자율신경계통의 조절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숨을 멈추고 싶다 하더라도 한없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자율신경계통에 의해서 더 이상 숨을 멈출 수 없게 하고 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숨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율신경의 역할인 거죠. 지금 그런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헤링브로이어 반사가 있습니다. 이 헤링브로이어 반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들숨으로 이제 허파가 확장이 될 거잖아요. 숨을 깊게 들여 마시면 허파의 뻗침 수용기가 이제 흥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확정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야,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억제성 자극을 들숨신경 세포에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들숨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호흡축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날숨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 이제 반사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호흡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이런 반사를 뭐라고 한다? 헤링 브로이어 반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내부 환경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대사가 많으면 CO2 농도가 높아지겠잖아요. 그럼 산소를 더 많이 들여와야 될 텐데, 산소를 더 많이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을 많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체크해서 끊임없이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호흡 주기를 이렇게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학적 수용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산소 분압과 CO2 분압, 혈액입니다. 혈액의 산소 분압과 CO2 분압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중추화학 수용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초화학 수용기가 있는데, 말초화학 수용기 먼저 보죠. 말초화학 수용기는 어디냐 그러면 대동맥토리와 목동맥토리 있습니다. 대동맥은 어딘지 아시죠? 심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동맥, 활 부분.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서 혈액의 O2 분압, 그 다음에 pH 또는 CO2 분압,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걸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숨내로 보냅니다. 숨내는 호흡 중추가 있으니까 숨내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맥토리 있죠. 목동맥토리는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으로 올라가는 동맥이 얼굴 동맥, 그러니까 바깥 목동맥과 속동맥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 그 부분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가 목동맥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추화학 수용기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숨내 배 쪽에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사실은 H+를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를 체크해서 pH가 떨어지면 CO2 농도가 높다라는 걸 감지하고 호흡을 늘려야 될 텐데, 사실은 이 H+는 동맥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H+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대신해야 되겠어요? 동맥혈에 존재하는 CO2 농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CO2는 Blood Brain Barrier, BBB라고 들어보셨죠?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고, 이 CO2가 뇌 척수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하고 반응해서 H2O 플러스 CO2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H+와 HCO3-의 이 H+를 체크를 해서 숨 내에 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조절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화학성 조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화학 수용기, 말초 화학 수용기는 여기가 이제 대동맥토리예요. 이게 대동맥토리.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목동맥토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O2, CO2 그리고 H+를 체크를 하죠. 그래서 숨내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화학 수용기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상부에서 여기 안에 이제, 뇌척수액 있는 부분이죠. 뇌척수액, 또 이 근처에 척수액이 있을 건데, 그 척수액에 녹아있는 H+ 농도를 체크해서 숨내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추화학 수용기고요. 여기는 이제 말초화학 수용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신경 조절이 뻗침 수용기, 허파의 뻗침 수용기 들어보셨죠? 허파의 뻗침 수용기가 확대되면 그 신전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하고 숨내를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내용. 그리고 좀 전에는 이제 수의적 조절에 대한 내용인데, 상부 뇌에 그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조절할 때는 여러분들 뇌를 직접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배우셨을 거예요. 둘레개통 할 때.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 얘기를 할 때 사이내에서 통증, 감정 조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흥분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하면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막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조절도 여기에서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pH가 변화될 때인데 그 변화된 결과 숨 내에서 호흡 주기를 조절을 할 거잖아요.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밖으로 내고 혈액 속의 pH를 이제 다시 올려서 정상적인 pH 범위 내로 유지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O2가 몸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CO2가 나가지 못하고 축적이 되면 그 안에 H 플러스 농도가 많아져서 pH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불량으로 인해서 혈액의 pH가 산성으로 돌아서는 그런 증상을 호흡성 산증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과하게 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CO2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겠죠. 역으로 pH가 이렇게 올라가는 알칼리증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비뇨생식기 할 때 거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호흡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콩팥에서 그것을 보상작용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호흡에 의해서 생기는 산증과 알칼리증이에요. 호흡이 안 됐을 때 산증이 되는 거 호흡성 산증. 호흡이 너무 과다했을 때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흡성 산증은 주로 이제 이런 중추가 고장이 났을 때 또는 통로가 폐색이 됐거나 폐렴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알칼리증은 열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호흡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던 안정시 성인의 경우 분당 12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호흡을 못하게 되는 또는 호흡이 잘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상태를 호흡 곤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환기량이 3, 4배 증가하거나 또 뭐 숨이 차고 숨쉬기가 괴로운 이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정상적인 호흡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호흡에 관련된 건데요. 호흡의 깊이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 호흡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을 과호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호흡의 깊이가 낮아서 환기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호흡 저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체인 스톡스 호흡인데, 이거는 이제 이 호흡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라는 사람과 스톡스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 호흡을 명명을 했는데, 무호흡 상태가 점차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지는 호흡 상태가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호흡형입니다. 이런 호흡이 나타날 때는 심장 기능의 상실 또는 요독증, 뇌질환, 임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님 또는 부모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런 호흡이 이런 형태의 호흡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건데, 무호흡에서 갑자기 과호흡으로 가고 과호흡에서 갑자기 무호흡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뇌압 항진을 수반하는 뇌염이라든지 수막염, 뇌종양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쿠스마울 호흡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 당뇨병이나 심장 기능 상실이 있을 때 깊고 긴 호흡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호흡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호흡도 한번 챙겨보시고, 오늘 호흡 기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가스 운반과 호흡 조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